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진행 단계나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관절 건강 주치의 모셨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네. 특히나 외국인들 뭐 무릎 꿇고 앉는다든지 양반다리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상당히 좀 난감해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 자세인데 이런 좌식 문화가 무릎 건강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잘 그렇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좀 무릎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만한 좀 생활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방 말씀하신 좌식 생활이라든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땅바닥 생활을 하신다든가 이제 업어 키우는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관절염은 내측 관절이 상하는 경우가 많지 외측면은 이제 다른 질병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O자 다리가 변형이 온다든가 관절염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가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활동, 특히 등산, 뭐 심지어 심한 마라톤, 뭐 철인 3종 경기 같은 게 무릎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관절염을 조금 더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정형외과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네.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원장님? 네,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뭐 쩔뚝거린다든가 이제 골반의 높이가 다르거나 어깨의 높이가 달라도 우리가 측만이라든가 이분은 다리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분한테 저는 점쟁이라서 알 수 있습니다라는 이상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진 만성 질환 1위라고 하고요.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서는 2위를 또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예방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먼저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그 정의부터 한번 또 살펴보고 가면 어떨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무릎을 싸고 있는 연골이 이제 퇴행, 이제 딸른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우리 대퇴골과 이제 장딴지 뼈 사이에 연골이 마모가 되어서 관절 연골이 상하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차이면 또 압력이 높아져서 그로 인한 통증을 나타내는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예. 네.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엄청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뭐 견딜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처럼 찬바람이 오면 그럴 때가 좀 시리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다양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나이가 20대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엑스레이 보는 정도에 따라서 100% 그 사람이 주관적인 통증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랫동안 천천히 완만하게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생각보다 관절염이 심해도 잘 견디십니다.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증상을 덜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이 엄청 많이 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관절염이 있어도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염증이 심하니까 통증을 더 많이 느낍니다. 고로 염증이 적다면 통증을 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무릎이 더 시리고 더 아픈 것 같다.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더 아픈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시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상대적으로 안 좋으면 주위의 날씨는 저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니까 몸의 전체적인 압력이 높아집니다. 뭐 관절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높아지면 거기에 조직이 팽창하여 통증을 느끼고 두 번째로는 기온 저하 자체가 혈류량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염증 세포들이 그 부위에 고이게 함으로써 통증을 느끼게 하고 네. 자, 셋째로는 기분 탓도 하나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좀 처지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 탓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은 아주 매끈한 얼음 2개를 같이 문질러주는 그런 미끄러움의 10배 이상의 이제 윤활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년에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면 1년 하면 365만 보가 되는데 예. 뭐 평균 연령이 70세, 80세, 100세라고 넘어간다면 어마어마한 다리의 사용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발목은 인공관절 했는 경우를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가 아주 튼튼하게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데 무릎은 단 2개의 뼈가 흔들흔들 거리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탱해 주는 게 관절 내에는 앞쪽, 뒤쪽에 십자인대, 바깥쪽에는 내측, 외측, 측부인대 단 4개의 인대로 무릎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친구들이 허벅지나 함스트링 그런 근육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무릎에는 다른 그 연골에는 없는 그 십자, 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릎 질환들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좀 연령별로 좀 주의를 해야 될 질환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신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스포츠라든가 여가 활동이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김장이라든가 아무래도 논농사, 밭농사 하시는 분들은 쪼그려 앉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이 퇴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약해지는 무릎인데 과도한 운동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손상되기도 한다. 환자분은 오른쪽 무릎을 이제 오늘 관절경 할 예정으로 현역 이제 야구 선수인데 작년에 이제 슬라이딩 하다가 다쳤던 분인데 십자인대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근위 경골에 있는 기구 제거할 거고 관절경 검사에서 관절 안의 상황을 이제 볼 예정입니다. 전방 10대인대 파열은 운동선수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무릎 질환. 1년 전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른 이 환자 역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다. 오늘은 수술 경과를 살피기로 한 날. 먼저 무릎에 작은 구멍을 낸 뒤 그 안에 관절 내시경을 넣고 1년 동안 환자의 꼿꼿한 일상을 지탱하던 나사를 제거하면 검사는 마무리된다. 골절 있고 나면 뼈를 붙이는 게 아니고 뼈를 고정시키듯이 이 부분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6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안에서 스스로 이제 캘루스라는 찐이 나와서 이제 여물고 다 이제 여무는 거는 한 몇 달 정도는 걸립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라 여기기 쉬운 전방 십자인대 파열. 흔하지만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 급성 파열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나 뭐 낙상이라든가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사실 급성 십자인대 파열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다리를 올리고 아마 피가 안에서 나기 때문에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가까운 병원이라도 있으면 일단은 진통제 먼저 맞고 결국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연부조직 손상, 인대의 손상은 MRI를 통해서 이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흔한 무릎 질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발병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길 가다가 좀 높은 곳에 헛디뎌서 무릎을 박았습니다. 무릎을 박고 나서 일어나니까 찢어진 듯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일상생활도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불편하지만 운전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릎이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다니긴 좀 어떠셔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1년 조금 더 넘었다, 그지? 예. 통증의 원인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연골 파열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막에 이제 모든 기계들이 이런 게 연결 부위가 가장 쉽게 망가지는 것처럼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52, 비교적 젊은 나이에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 정리를 해요. 관절경 시술을 받고 나서야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했는 거고, MRI상 내측면에 이제 관절 연골의 손상이 보여서 이제 관절경, 우리 흔히 얘기하는 레이저 하에 이제 관절경 시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관절경을 시행한 지는 1년 5개월 정도 되셨고, 처음에는 6주 정도는 무릎에 연골 주사도 하고 이제 대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고, 현재 1년 5개월 경과하였는데 엑스레이나 이제 팔로업 MRI상 큰 변화 없이 가벼운 운동과 이제 경쟁적인 스포츠도 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에 큰 지장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관절을 지탱해주는 4개의 인대로 이루어진 무릎. 무릎 건강이 무너지면 일상까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무릎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월의 흔적이 무릎에 남기 전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일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하면서 무릎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근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 사례도 만나봤는데요.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십자인대 파열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관절염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40대 중년의 남자분의 십자인대 파열과 동반된 이제 관절의 손상을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분은 십자인대 파열을 알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걸로 인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무릎이 전방으로 흔들거립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뼈하고 계속 마모가 되니까 당연히 연골 손상이 오죠. 그래서 내측면의 연골이 거의 이제 완전히 다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인대 재건술과 더불어서 이제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우리 카티스템이라는 걸 사용해서 다발성 천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고로 십자인대 파열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는 역할이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차후에 무릎이 흔들려서 관절염이 온다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보통 그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오는 퇴행성 관절염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을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원인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리가 퇴행성은 1차적인 원인으로는 당연히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비만, 그리고 과다 사용 같은 관절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서 관절이 상하는 것이 있고 2차적인 원인으로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케이스처럼 이제 외상으로 네. 이제 운동선수가 실제적으로 이 친구를 슬라이딩 하면서 네. 외상으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 그걸로 인한 이제 무시를 하면 관절염이 오는 2차적인 원인, 뭐 류마티스나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관절염의 증상은 결국은 통증입니다. 뭐 대부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픕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져도 기부스에서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 보셨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져도 안 움직이면 안 아픕니다. 관절도 똑같습니다. 관절염이 상기 환자처럼 아무리 심해도 앉아서 고스톱 치면 어르신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걷거나 뛰거나 좀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널 일이 있으면 다리를 쩔뚝거린다든가 네.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더 진행이 되면 어르신들 보면 다리가 자꾸 휜다 또는 여기에 뼈가 만져진다 같은 그런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절염이 심해지고 통증도 있으면서 물이 차는 이제 악화가 점점 진행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의 원인 증상을 알아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진단 과정을 통해서 치료까지 이어지는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들어오는 모습을 먼저 봅니다. 걷는 모양이라든가 좌우 대칭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그다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를 통해서 관절염의 정도를 체크하고 직접 환자분을 만져보고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서 무엇을 의심을 합니다. 그게 의심이 되는 것을 통해서 환자분은 무엇이 의심이 되니까
뭐 관절경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MRI라든가 뭐 CT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관절염의 정도는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4단계로 나누어지는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입니다. 위와 같이 1, 2, 3, 4단계로 나누어지며 보통 연세로 따지면 60세 정도에는 4단계에서 인공관절을 시행하고 70대 이상에서는 3단계부터 인공관절을 보통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제일 흔히 하시는 게 물리치료, 그리고 어르신들 무릎에 관절 주사, 그리고 소염 진통제와 같은 치료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권유해 드리는 생활 방식의 변경, 특히 살을 빼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수술적인 치료로는 이제 관절경 시술하는 경우, 그리고 줄기세포, 우리가 흔히 요즘은 이제 카티스템이라는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뭐 다발성 천공술이라든가, 그리고 절골술, 우리 흔히 O자 다리 교정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인공관절이라는 아주 좋은 수술법이 있습니다. 백세 건강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도 점점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무릎에 관한 퇴행성 질환의 관심도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릎 건강,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무릎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스튜디오에서 겨울철에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되어도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하게 느낀 분들 계시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제일 큰 원인은 우리가 급격한 기온 변화가 통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트리거 팩터, 이제 자극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은 뭐 오늘처럼 비가 온다든가 비 오기 전에 아이고 온몸이 쑤시다, 또는 이제 저기압이 되면 우리 몸 고비압 되니까 이제 압력이 올라가서 아픈데, 결국은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염증 또는 압력이 올라가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염증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을 조금 더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에 의해서 몸의 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경우도 네. 있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제주에서 보면은 근력 운동을 위해서 스쿼트 운동, 이 기마자세 운동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도 심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스쿼트는 우리가 정상적인 관절에서 허벅지와 이제 아래 다리뼈 사이에 연골이 정상적이라면 너무나도 부드럽게 우리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통 무릎 연골은 깔끔한 얼음이 두 개를 맞닿는 거에 보통 뭐 수십 배 정도의 미끄러움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골이 상했다. 근데 이걸 계속 긁어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맨맨한 얼음에다가 사포를 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포를 칠하면 어떨까요? 반대쪽이 거칠거칠해지면 이쪽이 다시 또 거칠거칠해지게 하죠. 그래서 너무 심한 기마 자세, 우리 스쿼트라든가 이런 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한다든가 허벅지 근육을 위해서는 좋지만 관절이 상했는 분한테는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자기 몸에 맞게끔, 그리고 자기 연령대에 맞게끔 운동하는 게 좋은데, 뭐든지 운동도 과하면은 무릎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군요. 아무래도 몸무게의 보통 뭐 5배 정도의 하중이 이제 쪼그려 앉거나 계단 내려갈 때 더 있다고 하는데, 보통 60kg랑 100kg랑의 차이는 40kg밖에 안 되지만 하중은 40 곱하기 5를 하면 200kg의 하중이 더 가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궁금한 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무릎에서 앉았다 일어나면 뚝뚝 하는 소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관절염의 한 종류인가요? 무릎은 우리가 3개의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 안쪽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바깥쪽, 그리고 앞쪽 이것 자체도 하나의 관절입니다. 대부분 소리가 나는 원인은 이거 2개의 뼈의 마찰이라든가 움직임 때문이고, 이제 그건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손가락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거 자체는 어떤 분은 이제 진공 상태에서 뭐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렇다라는 학설이 있고, 어떤 분은 관절막을 상하게 하면서 관절막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지금 무릎은 대부분 이거 두 개가 마찰이 돼서 소리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뭐 인공관절까지 가는데 대부분은 요 무릎 앞에 있는 쓸개골과 이 대퇴골 사이가 움직여서 나는 소리가 제일 많고, 그리고 관절막 자체가 너무 스티프, 딱딱하게 되어 있거나 관절막이 굳었는, 우리 대표적인 게 족저근막염 같이 굳었는 경우에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할 때 뚝뚝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통증이 없다라면,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면 그냥 지내셔도 큰 문제 없고,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하면 사실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는 드물어서 MR을 찍어 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통증이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릎에는 일정 정도 관절에는 이 물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물이 찬다, 물을 빼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을 너무 자주 빼면은 이것 또한 또 좋지 않다고 하던데 그렇진 않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젊으신 인공관절 하셨던 분은 물이 너무 자주 생기고 너무 많이 생겨서 늘 얘기하지만 압력이 결국 통증입니다. 그분은 물이 중요한 공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빼야 됩니다. 자, 빼고 나서 또 찬다. 그거는 왜일까요? 관절염이라는 거는 마지막 말에 염이 있다는 말에 염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사물이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꾸 이제 빼는 경우도 있는데, 자,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물을 자꾸 빼면 생긴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공간이 있으면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결국은 염증이 있으니까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을 빼고 어떻게 하면 물이 덜 만들어지냐? 관절염의 정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뭐 무릎에 연골 주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압박붕대나 타이즈, 스타킹 같은 거를 신어서 이 공간을 없애주면 아무래도 물이 차는 횟수라든가 정도를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빼는 거는 좀 안 좋은가요? 통증이 있다라면 빼는 게 당연히 좋고, 적정량의 이제 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억셉트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냥 두고 지내도 뭐 약으로 말리든가 물리치료로 말려서 좀 통증이 없다는 범위 내에서는 좀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주사 치료를 비롯한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네. 완쾌가 되고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술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그래도 예전처럼 수술하면 이렇게 무섭다라는 이미지를 조금 벗어낼 수 있는 게 내시경 치료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많은 부분이 내시경 치료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네. 무릎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제일 흔히 입에 하는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같은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대부분은 뭐 하반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잠시 재워서 내시경 할 때처럼 그렇게 부분 마취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적응증은 좀 전에 봤듯이 우리 이제 야구 선수와 같은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연골 손상과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골절에서도 관절면을 맞추기 위해서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하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인한 봉합이라든가 제거술이 있고, 감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절경을 통해서 세척술과 활액막을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경의 적응증은 아주 많습니다. 검사 자체가 MRI보다 좀 더 정확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놓치는 것을 MR이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관절경 검사 자체를 통해서 진단보다는 MRI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환자분은 아무래도 몸에 칼을 댄다든가 주사 한 대도 맞기 싫어하기 때문에 MR을 통해서 대부분 판독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절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활액막이 증식이 어느 정도인지, 연골 손상이 정확한 깊이와 넓이, 연골판의 후각부 파열이나 십자인대의 부분 손상으로 인한 느슨한 정도를 관절경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커다란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내시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제 이 내시경을 통한 환자 치료 사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62세 남자분으로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이제 걷지를 못하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오셔서 이제 다리를 디딜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걷게만 해달라고 이제 네. 오셨던 분입니다. 62세 연세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통증이면 인공관절까지 고민해야 되겠다. 걸어오시는 폼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자, 환자분 걷는 모습을 보시면 62세 남자의 이 정도 걸음걸이라면 이분은 인공관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걷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일단 저에게 왔습니다. 자, 이분은 외상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퇴행성이신가요? 이유 없이 갑자기 못 걷고 갑자기 아파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거는 퇴행성이 조금 더 있는데 퇴행성도 갑자기 아픈 경우가 더 흔합니다. 예. 무릎 똑같습니다. 이분이 관절경을 통해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예. 자, 이분의 걸어오는 모습 이후에 시행한 엑스레이상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치료 전인가요? 치료 전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예. 허벅지와 밑에 다리뼈 사이의 연골 공간도 좋고, 자, 엑스레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자, 이분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럼 당연히 MR을 찍어봤습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연골이 찢어져서 이게 앞쪽으로 안쪽으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예전 같으면 사실 이 정도의 바늘상 연골이 이제 캡슐 막 근처로 다 찢어졌으면 이건 통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통으로 절제하고 그다음 연골 이식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 스킬이 발전하면서 이런 무릎도 관절경으로 원 스테이지로 우리가 연골 이식은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관절경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절경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정상적인 무릎을 보시면 양측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축을 보면 위에 허벅지뼈와 밑에 뼈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근데 환측, 아픈 쪽을 보시면 이게 연골이 다 밖으로 삐져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끼니까 당연히 아프죠. 손이 우리 농에 끼었는 것처럼 계속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걸을 때마다 아프신 겁니다. 자, 프로브 이 기구를 통해서 연골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연골 모양이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당연히 다시 앞으로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연골에 이제 파열된 이 부위에서 제거를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이런 봉합을 하는 기계가 나와서 간단하게 봉합을 통해서 이분은 정상적인 활동이 보행이 가능하고 지금은 하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났는데 네. 뭐 일도 시행하고 있으면 큰 무리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쩔뚝이시면서 힘들게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네. 전혀 무리가 없으시네요. 네, 62세 남성분의 사례를 만나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50대 후반의 여성 사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분은 50대 후반, 59세 여성분으로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가 자꾸 휘어진다. 그리고 휘어진다는 말은 O자 다리가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무게중심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오기 때문에 안쪽이 관절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환자는 수술하기 1년 전부터 저와 계속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했던 분입니다. 자, 오른쪽 무릎을 보시면 왼쪽 무릎과 다르게 O자 다리가 있으면서 연골 공간이 아주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바깥쪽 면과 안쪽을 비교해 보면 거의 뼈가 붙을 정도로 많이 심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은 아무래도 일도 해야 되고 이제 본인이 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은 수술하기 싫다. 네. 저는 O자 다리가 있고 이 무릎을 살리고 싶습니다. 줄기세포와 O자 다리 절골술을 합시다. 싫다. 나는 물이 차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물만 빼고 연골 주사 해다. 나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니까. 자, 그래서 이분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저는 1년 정도 물도 빼고 주사도 하고 네. 대퇴 근력 강화 운동을 교육하면서 1년을 지냈는데 결국은 관절염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로 그렇네요. 오셨습니다. 네. 다리 모양 보시면 O자 다리가 너무 진행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라인을 껐을 때 거의 관절 밖으로 벗어나는 정도이며 이 상태에서는 이제 무릎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줄기세포를 하든 O자 다리 수술을 하든
경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우리가 네. 줄기세포를 하든 O자 다리 교정술을 하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O자 다리는 15도 정도 내에서 가능하고 비만인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결국 이분은 50대지만 눈물을 머금고 결국 인공관절을 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릴 방법이 없는지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인공관절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인공관절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걸음걸이도 정상화되면 퇴행성은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왼쪽 다리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왼쪽 다리 통증도 오히려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사례를 직접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또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어질 환자분은 물이 찬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봤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56세 여성분인데 예. 자, 물이 찬다는 말은 한마디로 염증이 상당히 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심하면 보행의 장애가 있고 우리가 쩔뚝거리고 자꾸 뭔가 불룩하게 압력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자, 환자분의 보행을 보시면 다리를 불편해서 약간 끄는 네. 쩔뚝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분 엑스레이 보시면 크게 물이 없습니다. 자, 50대 중후반의 여성분의 엑스레이는 큰 물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면 서서 사진은 괜찮지만 무릎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바깥쪽의 연골이 지금 거의 다 붙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큰 사진도 정확하게 다리 모양을 볼 수 있지만 확대했는 사진이 또 다른 우리에게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분은 50대 여성, 쩔뚝거리고 인공관절까지 고민할 정도의 4단계의 관절염이지만 연세가 젊기 때문에 이런 분 인공관절 하기에는 저도 양심상 어렵고 저도 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MR을 찍으면 어떨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MR을 찍었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전에도 캤듯이 MR에서는 고체는 까만색, 네. 액체는 흰색. 근데 바깥쪽 면에 보시면 앞쪽은 까만색이 있는데 왼쪽이 앞쪽입니다. 네. 오른쪽이 뒤쪽. 뒤쪽에는 까만색 연골, 고체가 하나도 없이 액체가 있다는 말은 고체가 다 파열이 되어서 어디론가 다 퍼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서 연골 손상과 함께 뒤쪽으로 관절막에서 연골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골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느끼고 그걸로 인해 앞쪽에 하얀색이 다 물이 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사실 예전 같으면 방법이 없다. 그냥 연골 주사하고 조금 지켜보다가 인공관절 갑시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든 무릎을 살리는 게 트렌드고 하기 때문에 관절경 시행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사용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실제 관절경 보면 이런 해파리 같은 조직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활액막이 증식된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도 관절경을 하면서 활액막 제거술을 같이 동반하고 네. 연골 파열을 보시면 정상적인 연골에서 중간에 뻐끔한 게 우리가 누가 봐도 연골이 많이 상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반응성 연골이 아마 파열이 되어서 계속 긁으면서 딱 폭발하게 국소적인 이런 손상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분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절경으로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했는 거고 이 부분 보면 연골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남자분과 같이 연골이 찢어지면서 앞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분도 정상적으로 모양을 밀어 넣으면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중간에가. 근데 이게 워낙 오래돼서 관절 자체의 마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하지만 그래도 이분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습니다. 연골 보시면 거의 다 손상되어서 마모가 거의 인공관절 할 정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바늘상 연골이 너덜너덜하게 제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도 바늘상 연골 정상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든 봉합을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는 환자분은 다행히
정상적인 보행은 가능한데 이분도 관절염 정도는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랑 친해져야 될 가능성이 아주 큰 환자분입니다. 네. 폐경기 전후의 중년 여성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유독 이 질환에 취약한 유형이 따로 있다. 다리가요, 바깥으로 많이 굽었거든요. O형자로 됐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바로 수술을 하시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일 때문에 이제 자꾸 미뤘거든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뼈sak이 뼈가 눌리가고 파고 들어갔어요, 한쪽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했어요. 선생님이 하시작할 때 미리 했으면 이만큼 심하게는 안 됐었을 텐데 엄청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집에 가면 이렇게 막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다리를 끌 정도로 아팠고 이 병원에 올 때도 많이 이렇게 줄줄 끌고 왔거든요. 많이 아파갖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잘 다니시네, 이제. 예. 별일 없지? 예, 괜찮습니다. 요즘도 일 많이 하셔요? 예. 이전에 보였던 이제 내반 변형. 지난 여름 김동우 원장을 통해 새 삶을 살게 된 환자가 있다. 당시 심하게 휘어진 O자형 다리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진단받은 박재선 씨. 치료 시기를 놓쳐 걷는 것조차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그녀에겐 인공수술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었다. 환자분이 처음에도 물이 상당히 많이 찼습니다. 무릎에 물이 많이 차서 관절액도 제거를 하고 무릎 연골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하였는데 한 1년 남짓 지나니까 O자다리 변형이 너무 심해지시고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너무 심한 내반 변형과 함께 관절염이 너무 악화되어서 1년 사이에 결국은 인공관절이라는 수술밖에 할 수 없어서 그분은 결국 어쩔 수 없이 50대라는 연세에도 인공관절을 시행하였습니다. O자다리 변형이 우리가 15도 이상 되면은 아주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인공관절 수술.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마음은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닳고 손상된 연골과 뼈를 정밀하게 깎아낸 뒤 인공관절을 정확한 각도로 넣는 것이 관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기도 하다. 인공관절의 가장 큰 장점은 빨리 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빠른 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보행을 하고 늦어도 3에서 5일 내로는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에 아주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도수치료라든가 이후의 재활에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15년, 길게 쓰는 분은 30년까지도 요즘은 쓰는데 인공관절도 결국은 관절입니다. 과사용을 하면 허벅지 뼈와 밑에 뼈 사이에 이제 연골 역할하는 구조물이 딸글 수도 있고 뼈를 살짝 융해 이제 녹일 수도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용은 아무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왼쪽은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되나요, 지금은? 자, 왼쪽은 그나마 네. 요 사이에 연골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물 차는 것도 없고 하면 저는 약물 복용이나 연골 주사, 물리치료 등으로 어떻게든 이 관절을 조금 더 오래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지금 상태는 그러면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거는 이게 좀 힘든가요?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내려갈 때 우리 체중 부하가 올라갈 때에 비해서 영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 관절에 조금 더 무리가 가긴 하고 조금씩 앉아 있고도 막 이렇게 다리 구부리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안 좋아요. 그게 안 좋아요. 근데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래서 보면은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양반 다리 하는 것보다 무릎 펴고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럼 빨리 걷는 건 괜찮은가요? 어르신들 보면 허리가 구부러지지. 네네네. 그보다는 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양반처럼 천천히 걸으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전거 운동을 하거든요. 자전거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전거도 괜찮고 무릎 펴가지고요. 예, 다리 예, 드는 거. 머리 주머니 차가지고. 예, 그런 것도 합니다. 요거 제일 좋아요. 예, 그것도 있고. 인공관절 수술밖에 대안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처음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박재선 씨. 숙련된 전문 주치의를 믿고 열심히 관리한 덕분에 튼튼한 무릎은 물론 흔들렸던 일상까지 바로 섰다. 내 혼자서 이제 물리치료 좀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요. 자전거 타고 저 아파트 동네 몇 바퀴씩 돌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아이고 막 아플 때 그때는 진짜는 내가 이 카드 죽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던데 그 정도로 더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진짜로 좋아요. 생활하기도 편하고 막 내 혼자서 어디를 다 가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다리가 너무 좋으니까. 네, 무릎 관절염 환자 사례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내 거를 살려 쓰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치료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도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법을 꾸준히 연구를 하는데 무릎 역시도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요즘 네.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치료인가요? 몇 년 전에 저희가 히딩크 감독이 요 시술을 하였던 겁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태아의 이제 혈액을 채취하여서 여러 개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 이게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카티셈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다발성 천공술, 사람 몸에 다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골수에서 피가 나와서 우리 섬유연골로 변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줄기세포라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까지는 다행히 최근 나온 시술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연골의 재생을 도와주는 것이고 연령 크게 제한 없으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미세천공술이나 오자다리 교정술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 이건 역시 관절경을 통해서 시행합니다. 뭐 오픈을 한다든가 예전에는 뭐 몇 센치 정도 개방해서 했는데 요즘은 거의 관절경 이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저렇게 마모되어 있는 연골에 이렇게 구멍 뚫는 게 다발성 천공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피가 나와서 골수가 나와서 연골이 재생이 되게 하는데 이거 자체로도 재생이 되게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줄기세포를 도포함으로써 1년 이후에 팔로업 내시경상 연골이 잘 형성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앞서 그 환자 사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내반 변형 그 O자 다리 외관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그 보행 장애를 굉장히 힘들게 겪고 계신 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O자 다리는 보통 5도 이상에서 이제 절골술이라든가 다른 무엇 시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O자 다리를 할 때 선행되는 조건이 안쪽의 연골만 상해야 되고 바깥쪽은 건강하고 십자인대가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고로 십자인대가 없는 분에서는 십자인대 재건술과 O자 다리 절골술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자 다리 절골술을 통해서 안쪽으로 오는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가게 하여서 안쪽의 연골 마모된 부분이 어느 정도 건강해질 때까지 바깥쪽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환자 55세 여성분으로 O자 다리가 심하고 MR상 뼈의 부종, 뼈가 허옇게 변했는 뼈의 부종이 있습니다. 연골도 마모가 심해서 이런 분들이 아주 O자 다리 하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결과도 이런 분들은 좋을 거고 근위경골, 위 허벅지뼈, 밑에 다리뼈의 경골을 절골술, 뼈를 쳐서 바깥쪽은 붙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안쪽만 이런 식으로 열어서 O자 다리가 약간은 X자 다리 또는 환자분의 바깥쪽 연골의 상태에 따라 중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바깥쪽이 튼튼하다면 약간 바깥쪽으로 오게 O자 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하지 축의 변화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 괜찮아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그 다리를 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이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사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공관절은 퇴행성, 연골이 다 닳은 무릎을
새로운 보철물을 통해서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지켜주면서 통증을 없애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골술이는 앞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수술 재활도 빠르고 2, 3일 내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는 인공관절이 아주 큰 이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위와 같이 허벅지뼈 밑에 다리뼈에 보철물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3개의 임플란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9세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자, 저 사진 역시 뒤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른쪽 왼쪽 양쪽 다 관절이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양쪽 다 인공관절에 적응증이 되고 양쪽 다 약간의 O자 다리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혓뼈, 이제 골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환자분은 양측 모두 인공관절을 시행하였고 양측 모두 어느 정도의 대칭적인 다리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76세 여자분으로 우측 무릎이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였습니다. 사진 보시면 인공관절은 이미 하였는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포스티리어 슬롭이라는 건데 경골에 뒤로 완전 넘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거는 커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뒤쪽이 뼈가 녹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로봇 수술하면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잡거나 보통 우리가 로봇을 수술하면 커팅하는데 보통 한 40분 정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근데 이걸 우리 자율주행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지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못 믿는 거하고 똑같듯이 로봇 수술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커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슬롭이 아마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생겨서 위에 스템이 이제 놀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관절보다 좀 더 튼튼한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보시면 위에 거는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만 바꾸는 재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중간에 이분은 재치환술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도 이음새를 넣어서 안정성을 도모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술정과 술의 사진을 보시면 약간의 연골이 균형이 맞지 않던 게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이렇게 볼 수 있으시고 네. 65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도 타원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반치환술이라는 겁니다. 한동안 반치환술을 아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후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반치환술 사용하고 정면에서 본 사진을 보면 밑에 경골 쪽에 임플란트가 조금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흔들흔들거리니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약간 뼈가 돌아가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분도 인공관절로 다시 재치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도 역시 임플란트가 조금 더 길게 들어가는 로드를 넣어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술정과 수루를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다리 모양도 어느 정도 일자로 유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예전에 골절이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허벅지뼈와 밑에 다리뼈의 각도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골 골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셔서 디포미티, 변형이 너무 심하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의 높이와 다리 모양 그리고 통증, 그 다음에 걸음걸이, 무릎의 운동 범위 다 잡아줘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밑에 다리를 절골술을 하면서 인공관절을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도 똑같이 인공관절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게 커팅이 달라집니다. 자, 오른쪽은 인공관절, 일반적인 인공관절 했지만 왼쪽 면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은 로봇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은 로봇을 사용해서 그냥 무리 없이 하지만 이런 분들은 로봇 사용하면 관절면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봇을 했을 때의 커팅 라인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람 직접 봤을 때의 커팅 라인을 비교해서 너무 커팅 라인이 많이 된다면 이게 조인트 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루의 걸음걸이라든가 더 불편함이 있어서 이분도 로드를 사용해서 다리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프라이머리 1차적인 인공관절이지만 수술이 조금 다릅니다. 네.
방금 이제 뭐 전치환, 반치환, 재치환술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한 인공관절은 과연 수명이 어느 정도일까도 궁금하고요. 인공관절로 통해서 운동 범위는 정상적인 어떤 관절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도 궁금하네요. 대부분 수명은 뭐 1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본 분은 30년 이상도 쓰는 분도 있습니다. 무릎도 그렇고 고관절도 비슷한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사실 다르고 활동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쪼그려 앉다든가 어르신들 인공관절 하고 나서도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인공관절도 결국은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퇴행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리고 예전보다는 요즘 이제 임플란트가 술전에 저도 3D로 해서 환자분의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뭐 10mm, 12.5, 1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분은 11mm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13mm가 좋겠다. 이거를 어느 정도는 맞춤형으로 하면 그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운동 범위는 어떨까요? 운동 범위는 거의 대부분은 정상화 다 됩니다. 네. 적어봤자 5도에서 10도 정도 줄어들고 환자분들이 보통 뭐 절에 간다든가 어디 가면 쪼그려 앉아서 화장실을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은 대부분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60대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할 경우 무릎을 많이 굽혔다 펼 때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해서 뻐전다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좀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는 이제 정도가 보통 60대에서는 그레이드 4, 그 다음에 70대 넘어가면 그레이드 3 이상 되면 인공관절에 적응증이 됩니다. 60대, 70대 나이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연령에서는 이 정도일 때 인공관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최신식 기술, 특히 뭐 저희도 하는 로봇 인공관절이라든가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가 환자의 맞춤형인 3D 맞춤형이라든가 그 술전의 엑스레이와 CT를 통해서 환자분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그냥 들었다 뿐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를 요즘에는 거의 드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은 수술 이후에 감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관절을 유압을 시키거나 아니면 관절의 움직임을 적게 하는 임플란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릎 운동을 함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있는 70대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좀 수술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관절 주사를 맞으려고 해요. 당뇨 환자들에게 관절 주사가 좀 괜찮을까요? 관절 주사는 요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사는 예전에는 뭐 5번, 뭐 최근에는 또 3번, 그다음에 1번짜리 주사도 있고, 당뇨가 무슨 말입니까? 당이 있다는 뜻이지, 몸에. 당이 소변으로 빠진다, 당이 높아진다. 대부분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뭐 아주 좋은 주사고, 근데 단점이 뭐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관절막을 조금 더 쪼그러들게 하는 염증을 더 조장하게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어깨, 그 다음 무릎, 뭐 고관절도 생길 수 있듯이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염증이 일어나면 또 물이 생기지. 그럼 통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일반적인 연골 주사는 나쁘진 않지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수술하는 건 문제 없나요? 수술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술전은 우리가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혈당을 체크하면서 하면 당뇨가 있는 분이라고, 어떤 분은 또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을 때마다 소염 진통제를 조금씩 먹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속이 좀 더부룩하고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는데 이건 부작용이죠? 부작용입니다. 소염 진통제 자체가 속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반해서 소화제를 같이 드리는데 장기간의 소염제를 드시면 위에 위점막의 변화와 함께 위염을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의 소염 진통제 복용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뭐 한두 달 이 정도의 사용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속이 안 좋다면 소염 진통제 종류가 많습니다. 뭐 아스클로페낭, 멜록시캄, 뭐 콕스 이니비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무릎 아플 때마다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결국은 그분의 통증의 원인이 뭔지 더 궁금합니다.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사실 뭐 엑스레이라든가 MRI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통증의 원인을 우리 한번 밝혀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당당한 걸음을 방해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치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방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 예방에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특히 운동이라든가 외상성 관절염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 운동, 특히 우리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좋고 쪼그려 앉는다든가 동양식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논밭에서 일하고 이럴 때 요즘은 이제 엉덩이에 의자 같은 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만이 아주 안 좋습니다. 비만이 유일하게 좋은 거는 골다공증에는 좋지만 나머지에는 다 안 좋습니다. 성인병도 그렇듯이 무릎에도 체중이 증가할수록 그것은 몇 배 정도의 무릎의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단 내려간다든가 등산 이런 것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뭐 스쿼트라든가 이런 운동도 정상적인 관절은 괜찮지만 허벅지 근육에는 좋겠지만 관절이 이미 상했는 분한테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관절에 도움되는 것들은 수영이 참 좋습니다. 특히 수영 중에서도 자유형, 배영, 접영이 좋고 평영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증이 지속된다면 결국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앞서 환자분의 케이스처럼 병이 이미 악화되어서 도저히 손이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매우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 또 운동법들도 알려주셨는데 저도 지금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의식 중에 자꾸 짝다리를 짚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특히나 안 좋다고 하네요. 어쨌든 질환을 예방하고 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생활 습관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중 감량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살찌기 좋은 또 계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환자가 기억에 나지만 그래도 좀 더 불편했던 환자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뭐 좀 더 쩔뚝거린다든가 이미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힘들었던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런 분들을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관절경이라는 간단하게 구멍 2개를 뚫어서 시술하여서 씩씩하게 걸어 나가고 아주 기분 좋게 가장 기억에 남고 50대의 젊은 환자분이 너무 불편해서 인공관절을 했던 환자분도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소망은 현재의 로봇 수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한 번씩 오류로 인해서 환자분의 관절면이 높아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환자분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임플란트를 고안하고 거기에 맞게 개발하고 좀 더 연구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고 환자분이 인공관절 했을 때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희 조그만 소망입니다.